어르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해달라고. 그날 저는 제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낡은 은행 통장들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꼬박꼬박 채워넣은 숫자들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젊음이었고 아이들의 웃음이었으며 남편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삼켜냈던 저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행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창구로 향했지요. 제 차례가 되어 통장들을 모두 내밀자 맞은편의 젊은 여직원은 잠시 그것들을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사무적인 거절이 아니었어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의 뜻을 거역해 본 적 없던 제게 생면부지의 타인이 건넨 그 단호한 거절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정숙입니다. 하지만 제 이름 석자가 온전히 불렸던 기억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저는 새아가였고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누구누구 엄마였으며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면서부터는 최 사장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얀 의사 가운을 입던 날 저는 마침내 의사 어머니라는 제 인생 최고의 훈장이자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된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제 진짜 이름은 낡은 장롱 속 빛바랜 앨범처럼 그렇게 세월의 먼지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제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미덕이라 여겼고 가족의 이름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제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었고 그들의 빛나는 명성이 저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제 하루는 동이 트기 전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풀을 먹여 빳빳하게 세운 옷깃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는 제게 남편의 권위와 성공을 상징하는 향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만큼은 제가 만든 완벽한 질서 안에서 편히 쉬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의 구두는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어야 했고 그가 즐겨 마시는 차는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면 저는 현관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마음속으로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저의 어깨 또한 으쓱해졌지요. 사람들은 저를 내조의 여왕이라 불렀고 저는 그 칭찬을 제 삶의 이유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성을 짓는 데 있어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돌을 나르는 이름 없는 인부의 역할에 기꺼이 만족했던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은 단연 아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기에 저의 모든 정성과 기대는 오롯이 그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은 늘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을 유지해야 했고 철마다 좋다는 보약은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구해다 다렸습니다. 행여 아들의 앞길에 작은 돌불이라도 놓일까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그 길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동네가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제 지난 고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펼쳐질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한 확신이었지요. 아들의 하얀 가운은 제게 세상 그 어떤 비단옷보다도 눈부셨고 아들의 목에 걸린 청진기는 제 평생의 노고에 대한 값진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헌신하는 것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모성이자 가장 확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었지요. 아들이 성공한 의사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면 의사. 어머니인 저 또한 그 영광의 한가운데 함께 서게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제게는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보다 먼저 태어난 딸은 살갑고 정이 많은 아이였지만 저의 관심은 늘 아들에게 더 쏠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딸에게는 좋은 아내와 현명한 어머니가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업가가 되었고 아들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으며 딸은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쌓아올린 이 완벽한 가족이라는 성곽 안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거울 속에서 늙고 주름진 제 손을 볼 때면 이 손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일구어낸 영광의 증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제 삶은 오롯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 그들 곁에서 지난 세월의 결실을 조용히 거두어드리는 일만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의 활용점정이라 믿었던 남편의 은퇴식이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열린 행사였지요. 남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저는 기품 있는 안주인의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남편의 성공 뒤에는 사모님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의 칭찬에 저는 수줍게 고개를 저으면서도 속으로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날의 주인공이 남편과 바로 우리 두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의 희끗해진 머리 위로 쏟아졌고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빌려주었던 중마고우의 이름부터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었던 사업 파트너, 밤낮 없이 함께 뛰어준 부하 직원들, 심지어는 매일 아침 주차를 도와주던 경비원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의 입술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연설 끝에 마침내 제 이름이 불릴 그 순간을요.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묵묵히 지켜주고 내조해준 사랑하는 아내 오정숙에게 아마도 이런 말이 나오리라 저는 수십 번도 더 상상했었지요. 하지만 그의 연설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준 내빈들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했고 힘찬 박수 소리와 함께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끝내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불리는 동안 지난 50년을 그의 그림자로 살아온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시끄러운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제 심장은 깊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하객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 어디에도 저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마움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는 완벽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함께 선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무대 뒤에 놓여있는 소품 혹은 무대를 꾸미는 배경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워야 할 순간에 가장 차갑고 아픈 방식으로 제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내내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연설이 아주 근사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요. 저는 창밖의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 이름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저는 끝내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길들여진 순종의 습관이 제 혀를 마비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였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겁고 서늘한 침묵 속에서 저는 남편과 저 사이에 놓인 거리가 결코 한 뼘 남짓한 자동차 좌석의 거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깊고 아득한 심연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의 외투를 벗겨주는데 문득 그의 옷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늘 있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냄새는 제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마실 물을 떠다 바쳤고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TV를 켰습니다. 그에게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제게 끔찍한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잠겨있던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은퇴식이 남긴 차가운 균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빛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이 제 심장에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남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지요. 남편은 은퇴 후에 무료함을 골프 채널을 보는 것으로 달래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내외와 손주의 재롱을 보는 낙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평화롭고 나른한 풍경 속에서 아들은 너무나도 무심하고 태연하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묻는 것처럼 가볍게 말입니다. 어머니, 병원을 좀 더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강남 쪽으로요.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이랑 그 시골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도 TV에서 흘러나오는 해설자의 목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아들의 말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그 냉정한 단어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깎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렸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들의 말을 받았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이제라도 내가 알아서 정리하는 게 맞다. 내 어머니가 돈 관리를 뭘 알겠니? 저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하는 부탁이나 의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결론을 내려놓고 제게 통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완벽한 타자였고 그저 그들의 계획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든 돈은 젊은 시절 남편 몰래 푼 돈을 아껴가며 붓기 시작한 적금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한 번 밀리지 않으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벌었던 돈이었습니다. 시골의 땅은 시집 올 때 친정아버지가 제 손에 쥐어주신 제 유일한 피부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돈과 땅에는 제 72년 인생의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남편에게 그것은 그저 자신들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동원해야 할 자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하니?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나 미안함이 아닌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른의 표정이었지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돈이 결국 제 돈이고 우리 가족 돈이잖아요.
제가 더 크게 성공해서 효도하면 다 갚는 거 아닙니까? 설마 아들 앞길을 막으시려는 건 아니죠?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효도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제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보루마저 그의 성공을 위한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정이라는 신성한 가치에 대한 처참한 배신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 좋으라고 이러는 거죠. 아버님이랑 서방님이 알아서 다 잘해주실 거예요. 그 상냥한 위로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결정권이 박탈당하고 저는 그저 그들이 차려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병원 인테리어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고 며느리는 아이에게 과자를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그 완벽한 가족의 풍경 속에서 투명인간처럼 홀로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서류 준비는 다 되었냐고 물었고 남편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직도 도장 안 찍었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존경받는 어머니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집불통 늙은이의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내 존재 가치가 고작 저 통장과 땅 문서만도 못하단 말인가?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왔던 모든 믿음과 가치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바로 오정숙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곁에 누워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는 제게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우리는 결코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냉전으로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제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녘이었을까요? 갈증이 심하게 나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요량으로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복도를 걷던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나지막이 소곤거리는 두 남자의 목소리. 남편과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서재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닫힌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칼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확장 문제와 자금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아들은 투자 설명회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남편은 흡족한 듯 낮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배제한 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할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저 한숨을 쉬며 돌아섰더라면 어쩌면 저는 남은 생을 그저 조금 불행한 노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을 억지로 떠먹이려 작정한 듯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며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고집이 저렇게 세실 줄은 몰랐습니다. 도통 말이 안 통하시네요. 이러다 병원 계약 날짜까지 넘기게 생겼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내 엄마 원래 저렇게 고집만 세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평생을 먹여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자기 재산이라고 유세 떠는 꼴이라니. 즉,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그의 성공을 위해 바친 제 청춘과 희생이 그에게는 고작 먹여 살려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차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의사소견서 하나만 있으면. 그 뒷말은 차마 제 귀로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따위의 법률 용어들이 오갔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제 모든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보긴 했는데 아직은 쓸모가 있으니 집에 두는 게 낫지. 내 엄마 연금 나오는 통장은 아직 저 사람 손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쓸모. 그 한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쓸모가 있는 동안은 집에 두고 쓸모가 다하면 요양원에 버려질 물건이었습니다. 연금이 나오는 통장, 아직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마지막 자산. 그것이 제가 이 집에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서재 안에서는 여전히 두 남자의 비밀스러운 작당이 이어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제게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들리는 발소리처럼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실. 저를 가두고 옥죄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이름도 존엄도 미래도 없는 수감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이 끔찍한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감옥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제 손으로 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쓸모가 다한 헛 물건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제 통장들은 이제 단순히 제 노후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숨값이자 제 존엄을 지킬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기를 들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저는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게 아침이란 늘 남편과 아들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저 자신을 위한 적막과 고요함 속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남편이 침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제 안위나 기분 따위는 묻지 않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침밥도 안 차리고 여태 뭐 하는 거야? 늙으면 잠만 많아져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인내와 순종의 굴레가 마침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에 잠겨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남편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남편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아들 앞으로 그것들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통장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생에서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선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였니?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게.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와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제 의도를 파악하고는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잘 생각하셨어요. 진작 이러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는 마치 제가 자신에게 항복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통장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질문을 마침내 밖으로 터뜨렸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대체 뭐였니? 평생을 당신들 그림자로 살았어. 당신들 밥 해먹이고 옷 빨아입히고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런데 당신들에게 나는 고작 이 통장 쪼가리만도 못한 존재였니?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혹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노망이 들었나? 누가 들으면 우리가 평생 당신을 구박이라도 한 줄 알겠네. 남들 부러워하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하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호의호식. 그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제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제 헌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가 베푼 자비와 시혜에 불과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 부리시는 게 다 저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도 이제 지칩니다. 지친다는 아들의 말은 제게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얼굴, 제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의 얼굴.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가 알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이성과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지난밤 엿들었던 그들의 대화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쓸모 요양원 성년 후견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쓸모. 내가 당신들에게 쓸모가 닿으면 요양원에 버려질 물건이니? 당신 아들 병원 차려주면 내 쓸모는 거기서 끝나는 거니? 제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당황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헛것까지 보내. 누가 당신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야? 당신 재산 지켜주려고 아들한테 맡기라는 걸 그렇게 삐뚤어지게 해석하면 어떡해. 아들 역시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 아세요?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걱정이 돼서라도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병원에도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교묘하고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저를 비정상적인 노인으로 규정하고 제 모든 저항을 노망으로 치부해버리는 것. 그렇게 제 입을 막고 제 손발을 묶어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안락해 보이는 집안에서
제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통장들을 다시 끌어모아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만이 제 유일한 무기이자 저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이 돈은 단 한 푼도 당신들에게 줄 수 없어. 이건 내 돈이야. 내 피와 눈물이 담긴 내 인생이라고. 제가 소리치자 아들이 제게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서 통장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72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와 몸싸움을 해본 적 없던 제가 제 아들과 통장 꾸러미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밀치고 당기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 정면 충돌은 결코 저의 승리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고 그들의 교활함을 이겨낼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것. 그것만이 제가 살 길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끔찍한 몸싸움 끝에 저는 결국 통장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72년의 쇠약한 육체는 젊고 강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바닥에 넘어진 제 위로 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던 통장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더 이상 어머니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성가시고 완고한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것은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성은 사실 저를 위한 곳이 아니었으며 저는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내쳐질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제 방문 앞에서 몇 번인가 저를 부르며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통장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제 도장을 찾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 안의 모든 가구와 서랍을 뒤집어 엎는 그들의 소리를 죽은 듯이 누워들었습니다. 마치 제 몸과 마음이 난폭하게 헤집어지는 것 같은 모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식모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지느니 차라리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저는 제 지난 72년의 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로 살았던 순간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오롯이 존재했던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잿빛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얼룩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반짓고리 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쓰던 손때 묻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색색의 실과 바늘, 낡은 골무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지요. 아주 오래전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비상금을 그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짓고리 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실타래들을 걷어내고 이중으로 된 바닥을 드러내자 그곳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봉투 하나가 기적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두었던 작은 예금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르는 세상에 오직 저만이 아는 저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그 낡은 통장은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꺼져가던 제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죽을 힘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이 지옥에서 반드시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한다고. 마지막 남은 이 돈은 저를 위한 최소한의 장례비이거나 혹은 새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종잣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저는 완벽하게 항복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와 얌전히 밥상에 앉았고 남편과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변화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항을 포기한 늙은이가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겠지요. 저는 그들의 경계심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아들이 함께 골프를 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그들의 아침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등산복 차림으로 오랜만에 산에라도 다녀와야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특하다는 듯 등을 두드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낡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 안에 반짓고리 함에서 찾아낸 통장과 도장, 그리고 최소한의 옷가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꾸고 지켜온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낯선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저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엄마도 아내도 아니야. 나는 오정숙으로 살러갈 거야. 저는 그렇게 72년간 저를 올가매었던 창살 없는 감옥의 문을 제 손으로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정숙이 아니라는 것. 저는 제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탈출을 감행한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목숨값을 손에 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은행에서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구 너머의 젊은 여직원은 제 위태로운 눈빛과 떨리는 손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던 것이지요. 그녀는 끝까지 제 송금 요청을 거부했고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은행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후련하기까지 했습니다. 낯선 타인의 단호한 거절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감했던 그 어떤 강요보다도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졌던 그 아이러니.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 후의 일들은 마치 한바탕의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상담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낯선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폭언과 기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겪었던 끔찍한 몸싸움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함께 눈시울을 붉혀주던 젊은 상담사의 손을 잡고 저는 72년 평생의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아들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제 명의로 된 재산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마지막까지 저를 치매에 걸린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가며 저항했지만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이미 세상에 드러난 후였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침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살.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자유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달콤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난생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아침까지 실컷 늦잠을 자고 텔레비전 채널을 제 마음대로 돌려가며 드라마를 보고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화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린 삐뚤빼뚤한 꽃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혼자 한참을 들여다보던 날 저는 가슴 벅찬 행복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그 은행 직원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주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찻집에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제게서 자신의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서 차마 제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이 세상에 없거나 혹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제게 단순한 은행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오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감사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평온히 잠이 듭니다. 제 통장에는 이제 큰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인생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자유롭습니다. 저는 마침내 72년 만에 저 자신을 옥죄던 그 길고 어두웠던 창살 없는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